오늘 이제 콜로퀴움의 초청을 받고요. 이 주제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순환 정주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논쟁이라고 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두고서 여전히 아주 쉽고 깔끔하게 어떤 제도나 정책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실천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오늘 제 발제에 담아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순환정주 장기 이식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논쟁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실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순환정지 후 장기 구득, 그리고 이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가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답이 없는 답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 실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윤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담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니면 이거 발제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순환정조 장기 이식과 우리가 널리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뇌사장기 이식관의 유사성 그리고 차이점을 이해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차이점이 의미를 갖는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면 그 각각의 지점별로 윤리적인 절차 아니면 윤리적인 원칙을 찾아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기 이식에 있어서는 장기 이식의 윤리적인 원칙은 착취를 막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아니면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데드 오너 룰이나 뭐 인포드 컨센트 아니면 비토권 이런 종류의 어떤 윤리적인 실천적인 관행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원정지후 DCD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개정안이 어떤 함의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기기증의 범주는 크게는 이제 생체기증하고 사후 기증으로 나뉘게 되고요. 또 생체기증 시에도 혈액과 같은 조직기증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뭐 간이나 신장 같이 기증 가능한, 기증 후에도 생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장기 기증이 존재합니다. 생체 장기 기증과 관련돼 있는 윤리적인 논란은 또 그 자체로 많은 이슈가 있고, 오늘 논의 주제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기 기증에서는 생체 기증이라고 해도 장기 기증자를 보호하는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관심 또 논의의 대상은 사후 기증입니다. 그리고 뇌사제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는 프로토콜도 마련되어 있고,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뭐, 물론 그게 작동하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특히 이제 장기 기증 내지는 이제 장기 이식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안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순환 정조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후 기증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시저에서 이제 관련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또 이 제도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윤리적인 고려점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첫 번째 사안은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기증자를 착취하거나 아니면 기증자에게 어, 어떻게 할까, 유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장기 기증을 유도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적절하게 차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 이 방식은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장기 기증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더더욱, 어, 고려할 것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장기 기증이 이타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일인데 그 이타적인 행위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절하게 사회적인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 정당한 보상의 방식과 한계, 내지는 정당하지 않은 보상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유인과 관련이 됩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옵트인 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타적인 태도라고 하면 사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또 장기 기증이 하나의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의무처럼 이해되는 옵트아웃 시스템에선 또 다른 접근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단순히 이런 윤리적인 원칙이 있는 것만으로는 모든 과정이 보장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한 절차를 기획하고요. 그 공정한 절차는 뭐 기본적으로 법과 또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주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게 실질적으로 공정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권역별 장기이식 제도와 같은 제도가 정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의 그냥 행정적인 조치로 끝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도 따라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포상하는 제도인가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질문도 따라옵니다. 또 기증자나 또 우리 이 뇌사자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악행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증자 본인, 기증자의 가족, 기증자 가족의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존중할 것인가. 사망하고 나면 기증자 본인의 법익은 이제 상당 부분 없어지잖아요. 사후에 법익이 있느냐는 또 다른 이제 논의 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일차적인 당사자, 아까는 이제 가족이 되니까 가족의 권리를 널리 인정하고 있는 chế度 내에서 가족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는가, 가족의 권위가 혹시 기증자를 보호하는 것과 충돌할 가능성 없는가와 같은 윤리적인 가치들이 있고요. 이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장치들이 고안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원칙적이고 일차적인 방식은 데드 도너 룰입니다. 장기는 반드시 사망한 사람, 사망이 확인된 사람에서 구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뇌사 판정을 위해서 우리가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판정위원회까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담하고 또 그냥 당사자들 간의 사인 간의 그 관계 안에서 해소되지 않도록 공적이고 또 안전한 장치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 문제들도 윤리적인 고려 안에 또 장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약성을 해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를 이식받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대우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장기로부터 최상의 건강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또 그것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칭송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구성하였고 운영하고 수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뭐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데드오너 룰, 인폼드 컨센트, 이것 심지어 가족의 권한 문제들, 또 기증자에 대한 예우 조치, 또 안전장치로 상담 절차, 또 절차를 분리하는 일, 또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장치가 장기이식법 아니면 장기이식 제도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는 2020년도 우리나라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이제 방금 소개해 주셨었죠. 근데 그 배경 중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환정지후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뇌사를 그 자체로 죽음의 범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뇌사 판정과 연명치료 중단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혹시 그것이 연명의료 결정법 이후에 뇌사자 장기 이식을 감소와 연결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종류의 걱정 아니면 우려가 있었고, 또 외국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도 운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 몇 가지 한국에서의 연구가 수행이 되기도 했고, 또 꾸준한 노력이 있어서 지난 2025년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중에 하나로 이 DCD 안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정부 이 보도 자료에 들어있는 절차한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는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를 기증원에 통보를 하고 이 구득기관이 상담과 여러 가지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서 기증자의 어떤 뭐 몇 가지 기증을 위한 의학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겠고 또 적절한 기증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조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 연명주료 중단이 이행이 되면 그리고 이 중단 이행에 따라 사망이 판정이 된다면, 그리고 복지부의 안은 사망 판정을 위해서는 순환정지가 이루어진 후에 소위 보통 이제 이리버시블 하다, 그리고 퍼머넌트 하다, 뭐 둘 사이에 약간의 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리버시블 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 시간 5분, 우리나라 5분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제안을 했고요. 그 5분이 지나고 나면 사망 판정이 이루어져서 장기 적출을 하는 이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절차를 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환자를 잠재적인 기증자로 간주를 하죠. 그리고 이 잠재적인 기증자로부터 어, 그 장기 기증을 이제 장기를 구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와 검사를 수행해야 하고 뭐 단순히 의학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동의 절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봤던 뇌사 장기 기증에서 요청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여전히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이해상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의료진 간의 역할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역할을 분담하는 장치를 도입해서 장기 이식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진과 연명의료 아니면 생애말기 돌봄과 관련된 의료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와 제도 또 여러 가지 전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의료진의 역할 분담이 매우 분명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의료진이 환자의 임종 과정에 관여하게 되고요. 의료진이 관여하게 되는 건 이제 임종 환경의 변화도 따라옵니다. 뭐 예를 들면 건강 상태, 순환 상태의 유지, 또 장기 적출을 위한 임종 장소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이 따라오게 되고 또 가족들이 경험하게 될 문제들, 임종 과정에서 또 다른 상담이 이루어진다든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이 뭐 정말 임종하는 그 순간을 수술실 밖에서 경험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종류의 변화들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 이 제도 자체, DCD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가지고 따라오게 되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윤리적이고 또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 사안들입니다. 이 제도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O에서는 잠재적인 포텐셜 도너하고 엘리지블 도너, 마지막으로 액추얼 도너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잠재적 기증자는 뭐 똑같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기증자가 됩니다. 잠재적인 기증자인 사람들이 실제 기증도를 연결되도록 하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제안되어 있는 DCD 제도 안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기증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또 순환정지, 사망 판정과 같은 절차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 이런 작업들이 잘 기능을 한다면 분명히 장기 기증은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현재 국회에는 뭐 몇 차례 법안이 지난 회기에도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회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스폰서가 들어온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렇게 계류 중입니다. 장기이식법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14조 개정입니다. 제14조의 뇌사자 등이라고 하는 조항을 여기에 뇌사자 등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대상에 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항을 추가해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 매우 말이 길지만 이게 어떻게 뭐 단축어 같은 걸 만들 수는 없는데 이 이행이 되는 잠정적으로 심폐 사망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도 장기 기증을 이렇게 제한하고 독립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연명의료 결정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을 하도록 해서 즉시행이다라고 하는 이제 사안인데요. 어, 이 부분은 아마 만든 선생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연명의료 결정법 19조에서 즉시 이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연명의료의 유보 조항도 들어 있어서 해석이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조항만 놓고 아니면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뭐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 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연명 치료를 하고 있다 그걸 중단하는 것으로 이행을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그보다는 연명의료 결정을 내린 뭐 연명의료 계획서나 아니면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앞으로 이 환자에게는 뭐 CPR을 하지 않겠어 이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연결하지 않겠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그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연명의료 결정법 안에 그 이행 조치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해석이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9조를 개정함으로써 즉시 이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공호흡기를 뗄 때 약간의 타임 인터벌을 둘 수 있다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두려고 개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런 이제 DCD 개정안이 돼도 되고 어떤 그 도입안이 마련되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 DCD가 안 되는 건 아니었죠. 다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있지 않고 아니면 몇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사례 케이스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때도 뇌사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한 방식으로 해서 뇌사자 장기 이식의 절차를 DCD 안에 도입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뇌사자 장기 기증과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사이의 차이점 아니면 이 뭐 뇌사자 장기 이식에 대해서는 뭐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DCD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타당한지와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되고요. 그 질문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려면 이 둘 사이에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relevant한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조건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종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향하고 있는 가치의 차이가 있다. 근데 저는 이 둘 사이에는 가치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천에서 다른 의미 아니면 실천 과정에서 다른 함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당사자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 이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제도가 들어오면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들을 취하게 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는 의료진, 환자 보호자, 이식을 받게 될 사람까지, 또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게 될 관리자들까지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이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실천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윤리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들이 위협을 받는가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될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뇌사장기 기증 절차와 이 두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누군가가 이미 이제 특별히 이제 연명의료라고 하는 복잡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 만들어지고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도입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 둘은 대안적인 관계로 이해되고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논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뇌사는 이제 뇌기능, 전뇌기능의 손실을 의미하고요. 또 심폐사는 심폐순환의 정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망 기준에 해당하죠. 다만 우리는 이제 사망을 정의하는 범주는 없지만, 어쨌든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하면 사망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망 여부 확인 절차 안에 순환 정지가 포함이 되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장기 이식에 한정해서 으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망 원인은 다른 기저질환으로 두고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뇌사 여부 확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환 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뭐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뇌사 같은 경우에는 뇌사판정위원회가 존재하고 뇌사판정 기준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있고 담당 의사가 임상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사망 판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DCD를 우리가 제대로 도입하게 되면 이식 담당자와 이식 기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학적인 조치가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또 하나는 임상적인 차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뇌사자의 경우에는 순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순환 정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가고 있는 혈류의 중단이 중요한 사망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장기 기능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명 유지 장치를 도입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고, 이것을 도입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 효율성 아니면 이제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 사망 기준 존재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담당자들 확산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단 DCD를 조금 더 살펴보고 이해하는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얘기한 이 DCD는 통제된 DCD 카테고리 3이라고 보통 부르는 마스트리트 범주에서 3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치료라고 판단돼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순환 정지가 이루어지면 사망 후 기증을 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또 계획한 사망 후 그 기증입니다. 물론 통제되지 않고 예를 들면 소생술 실패 아니면 병원 도착 후에 사망한 것과 같은 뭐 이런 경우는 뇌사에도 해당하겠죠. 이런 방식과 유사한 뇌사와 유사한 방식의 그 DCD도 우리가 범주화할 수 있겠고요. 뭐 뇌사 판정한 환자들에게서 갑자기 심정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장기 기증 아니면 그 장기 적출하는 방식. 입원 중에 예상치 못한 심정지 이런 이제 주요한 범주들을 나누고 또 이 범주들별로 이제
이렇게 범주를 나누는 것은 임상적인 효용성이나 아니면 뭐 법적인 합법성의 문제들, 법적인 허용 여부의 문제들 때문에 범주를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테고리 3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는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연명의료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한정돼 있는 내용이죠. 연명의료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외국의 개념이나 통용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먼저 이제 생명 유지 장치, 라이프 서스테이닝 트리트먼트 중에서도 무의미한 것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연명 의료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범주라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된 것과 통제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사망 선고 의 범주의 차이가 있겠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나눌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다시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통제된 DCD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별로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사망 후에라도 그러니까 계획하지 못한 경우라도 뭐 그 장기가 이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장기 적출을 시도하는 국가들이 이것들을 또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고요. 음, 뇌사 판정 후 예기치 않은 심정지는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럼에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게 withdrawal of arrest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고 내지는 이제 우리 제도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한 후에 순환정지가 이상이 되면 장기 적출을 시도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앞서 이제 어떤 사전 질문을 하신 선생님 중에 이게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마 그 질문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 25년도 지난해 나왔던 보도 자료에 있는 현황표입니다. 이 현황표를 보시면 여기서 보실 내용은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마다 도입한 범주가 다르고요. 또 도입한 뭐 해도 다르고요. 운영하고 있는 횟수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이게 도입이 되면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가들이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보조적인 활용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들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페인은 거의 비등비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은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그래서 상당한 비중까지 확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국가별로 똑같은 타입 3 DCD를 도입했어도, 그 국가의 제도나 그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서 또 장기 이식, 장기 기증 시스템에 따라서, 어, 그 형태나 또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터치 타임 같은 것들이에요. 노터치 타임 같은 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는 동그라미를 안 쳤네요. 노처 타임 같은 게 국가마다 다르고요. 한편으로 동의 시스템에도 차이가 있고, 또 연명으로 중단 결정에서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은 그냥 자문이고 참고죠. 각제팀의 주도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장기별로 다른 뭐 대기 시간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다른 시스템 아니면 다른 체계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어떤 하나가 절대적인 모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수용 가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효과적인 이런 범주들을 서로 설득해 가면서 또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운영 성과도 이렇게 차이가 있겠고 주요 쟁점도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명 치료와 관련돼 있는 재정적인 부담 문제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겠죠. 그런데 네덜란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 또 그 장기의 효용성 문제 때문에 잘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방식의 여러 상황들, 정책들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1990년대, 93년도에 피츠버그 대학이 DCD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제 피츠버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프로토콜이고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DCD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피츠버그 프로토콜 이전에 실패하고 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게 이제 시카고 고 일대 일리노이 그룹의 로일라 대학 그룹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DCD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DCD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직 생존해 있을 때 보존술, 뭐 예를 들면 뭐 순환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보존술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존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가 필요하고 또 동의를 취득을 하는 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로일라 이 그룹에서는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했다면 이 일련의 조치들도 동의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보존술에 관한 추가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적용을 했어요. 또 하지만 이제 이게 과연 적절한 동의의 대상인가? 이런 이제 적극적인 시술 자체가 과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와 같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과는 별개로 아니면 동시적으로 개발됐던 피츠버그 프로토콜, 소위 얘기하는 이 피츠버그 프로토콜은 환자를 옮기고 중단하고 사망 확인한 후에 장기 보존술, 적출, 그러니까 재활류도 시키고 적출을 시행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 부분은 이제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크게 윤리적인 논쟁이 그걸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도 도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전에 할 것인가 이후에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 동의를 어디까지 어떻게 받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이 따라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의 도입 재단은 아마도 뭐 타입 3일 것이고 또 피츠버그 프로토콜에 준하는 방식이겠죠.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이제 이게 보도된 자료만 놓고 보면 이제 결국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임종 동의한 환자들은 옮겨질 것이고 옮겨진 곳에서 사망 판정이 이루어질 것이겠죠. 환자를 이제 시간을 정하고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를 정하고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걸 하나씩 좀 찾아볼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상황에서 이것을 도입하려면 어떤 일이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DCD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작업들이 1년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심각한 장기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또 수행 시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우리 초기 형성 단계고요. 어, 최근의 시행은 이제 말씀드렸던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경우 4에 한정되었고 3으로 시행됐던 건 이제 당연히 없었던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3 형태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지침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5분의 노터치 시간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 물론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 공적인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수용한 것이죠. 제도에서.
현재 형식 쟁점은 이제 출판사의 법적 정의, 또 사망 선언 기준의 표준화, 이런 문제들이 이 논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게 받아들이고 제기하고 있는 여전히 필요한 논쟁거리들입니다.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DCD와 관련돼서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 같고, 또 기존 자료를 형성하고 또 제도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도입될 한국 상황을 이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영국, 뭐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다 각각의 국가별로 다른 장기 기증 제도 내에서 이것들이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어, 앞서 잠깐 표에서는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았지만 타이완은 매우 낮잖아요, DCD가. 분명히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적인 요소는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타이완이랑 또 다르죠. 어쨌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장기 기증이 리빙 도너 의존하고 있고, 또 DCD 관련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 같은 뭐 문제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것도 존재하지 않고 리빙 도너 의존하고 있고, 또 의사 결정이나 아니면 기증자들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모든 의사 결정이 특히 이제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 기증한다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독립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이제 릴레이셔널 오토노미가 작동하는 것이고요. 이게 혹시 부조리한 사회적인 영향, 압력으로 작동하지 않을지와 같은 문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법제도가 연명의료하고요, 뇌사하고요, 사망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뇌사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사망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장기이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여러 가지 논쟁 등이 있게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운영 경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건 부담입니다. 이제 그건 앞으로 제가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연명의료 결정. 또 아직 수준 높은 생애말기 돌봄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DCD가 들어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생애말기 돌봄이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은 가정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한꺼번에 이루어지죠. 치료를 끝까지 하다가 이게 그냥 우르륵 하고 이루어집니다. 시간 없이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CD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면, DCD와 관련되어 있는 상담, 동의 절차가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상담과 동의 절차가 연명의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완화의료 전문가 아니면 이제 생명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진과 이식의학을 하는 의료인들의 역할 분담이 정립이 되어 있지만 이게 시간적이고 순차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환자의 진료 과정 전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과연 이게 환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될 것인가? 정말 정신없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완화의료 전문가와 통보, 상담, 등록하고 이식 준비하고 이식 관리, 장기 관리하고 적출하는 이식 전문가의 이 역할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때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문제들이 따라올 것인가? 요 아주 한정된 요 창 안에서, 시간창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좋은 의사결정, 예를 들면 위해와 강압과 압력을 피하고 또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의학적인 질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진료 과정의 책임과 주도권이 어떤 방식으로 이전될 것인가, 공유될 것인가의 문제.
또 완화 의료인이 많은 경우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식의학과 관련돼 있는 의료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누가 내 주치의인지, 내 담당의인지와 같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실천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한번 이 절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기증 의향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사는 연명의료 계획 수립 과정에 묻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의사를 포함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법률 개정안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이런 상황 하에서 누군가 어떤 환자가 연명으로 받지 않겠다, 미시행하겠다, 연명으로 중단 등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통보 대상이 되고요. 이 통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 통보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인지 또 설명도 하고 동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환자들 중에 적합하다라고 엘리스브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장기구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행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각각의 과정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기록해 두었거나 기록해 두지 않은 분들이 있죠. 현재 장기기증 의사는 순환정지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있지만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에 그걸 물어볼 여유나 슬롯이 없죠. 의료진 담당 의사가 장기기증 하셨어요? 장기기증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그냥 조심스럽게 굉장히 옵신합니다. 불편한 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에 혹시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시스템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죠. 또 가족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제3자가 뭐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리 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언급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없이 그냥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 연명의료와 관련된 있는 계획이 수립되면 통보를 하도록 이제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럼 2단계에서 여기로 건너가서 그럼 이제 현재 우리 연명의료와 관련돼 있는 논의는 기관유지위원회에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뜻이겠죠. 또 여기서 이쪽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는 뜻일 텐데 또 다른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하나 허들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다 알려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알려야 될 것인가? 누가 그 평가를 할 것인가 같은 실천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의학적인 임상적인 판단을 그러면 연명의료 담당을 하고 있는 연명의료 관련된 의료진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들을 의사가 할 수 있는지 의사가 해야 되는지와 같은 문제들 이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잠재적인 기증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의를 받을 것인가 결국 의학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의학적인 판단의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설사 그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에도 설명 동의는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충분히 타당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동의를 할 사람을 병원 내에서 우리 시스템, 즉 뇌사자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찾아다닐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 같은 아주 엘리지블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또 설사 그런 것 조치들이 다 해소가 됐다고 해도 언제 중단할 것인지 또 어디에 중단할 것인지와 같은 의사결정의 권한 문제들 이걸 설명을 들은 가족들이 과연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다 사전에 통보되고 합의되고 또 이 과정에서의 책임 권한 문제들이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상세한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아마 그런 기획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마련되기 전에는 그걸 마련되는 길을 좀 기대하고 그것들을 검토해 본 후에야 이 제도를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서 보면 현재 이
장기기증 의사가 연명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은 통보를 해야 되고요. 통보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보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잠재된 사람이 모두 다 엘리지블한 사람은 아니니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평가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동의도 엘리지빌리티에 포함될 것인데 그 설명은 누가 할 것인가 같은 이제 구체적 문제들 또 그것들이 설사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사안들을 관련 당사자들, 특히 환자나 그 임종할 사람과 그 가족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알릴 것인가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좁은 시간의 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 철학적인 검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 아감베는 벌거벗은 생명, 호모사케르라는 책에서 제도 밖으로 몰린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인간은 제도 안에서 권리를 가진 존재, 목적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정이 되지만, 뇌사자는 제가 이야기하는 범위 내에서는 오직 생명,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있게 됩니다. 법적인 권위를 상실한 존재가 되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중치료가 가능해진 결과가 되고요. 잠재된 기증자는 자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물론 자발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서 전락 아니면 이제 그 개인의 선택과 존엄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 나락에 처하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성찰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한테 당연하게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아니면 권리를 상실한 존재로 어떤 환자들을 갈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대상들은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생애 말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사실 그 건강 상태 자체가 존엄을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범주를, 이 틀을 이렇게 놓아준다라고 하는 거, 해소한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DDR이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제도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외 상태, 우리 만들고 있는 이 많은 시스템은 DDR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조치인가와 같은 문제들. 더 큰 문제는 특히 이게 연명의료나 아니면 이제 생애 말기 돌봄을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은 아직 수준 높은 돌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더 많이 받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에요. 장기 보존을 위한 의학적인 처치가 제공될 가능성은 없을지, 또 지나치게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장기 기증은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의무 이상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의무 이상의 행위가 강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중에 고민을 하게 되죠. 뭐 아간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형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특히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임종 과정을 그 사람의 삶의 맥락 안에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혹시라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실현 방식은 결국 수준 높은 돌봄이 먼저 보장이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를 해야 되겠죠. 이것에 경쟁하는 가치로 뭐 DCD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끝까지 저항해야 하겠고요. 또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듯이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유지하고 있는 결정과 의학적인 역할의 분리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 지나친 분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가족 결정이 엄격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취약성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다음에 분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돌봄이 임종 환자의 생애 마지막 단계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은 무엇인지, 뇌사가 인정받고 있지 않은 법적인 사망이 되어 있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과연 뇌사 제도, 뇌사라고 하는 이 범주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 우리나라 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말씀드렸듯이 프로토콜을 이제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는 동의 절차, 이런 제도의 문제들, 또 DCD와 연명의료 중단의 문제들, 이런 것들의 관계를 사회 전체가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이것은 윤리적인 정당성의 문제, DCD가 윤리적으로 부당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천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걱정들, 고민들, 아니면 실천을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질문을, 에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봤던 거는 가족이나 본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 것인가 같은 사안들이에요. 예를 들면 정보에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예를 들면 5분 관찰 시간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5분 담당 관찰 후에 우리가 다시 재관리를 하고 뭐 몇 가지를 할 텐데 그거하고 우리가 뭐 연명의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뭐 재관리 조치들 아니면 뭐 에크모와 같은 뭐 여러 가지 혈액순환을 대윤리하는 문제들 아니면 이제 이 조치들 중에는 뇌로 가는 혈류만 차단하는 이런 종류의 재혈류 조치들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족이나 본인이 이해할 기회를 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게 연명의료 결정이나 이 DCD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런 문제들.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 절차적인 문제의 핵심은 거부할 권리의 문제예요. 거부할 권리를 주는가?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돌보았던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문제들, 또 아니면 섣부른 승낙이나 아니면 이제 지나친 기대, 뭐 아니면 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숙고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검토하는 결정이 아니라 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아니면 이런 종류의 어떤 숙고되지 않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필요한 상담과 누군가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해줘야죠. 단순히 이제 결정해서 가르쳐 주세요와 같이 종이 한 장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상세한 설명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도입이 되면 모든 종류의 자원이 증가해야 되는 문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좀 검토해 보았는데요. 이건 뭐 결론적인 거라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5분이라고 하는 사망, 임종이 이루어지는 이 판단까지의 과정은 가족과 환자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실제로 아주 실존적으로 사망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떨어져서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돌봄과 기증 과정이 분리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일관된 돌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죽음의 의미를 대중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이 따라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 중에는 이제 이미 타입4 형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하다라고 하는 뭐 가능성이 있고,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히 논의는 되겠지만, 결국 타입3의 도입 과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윤리적인 안전장치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죠. 분리의 장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거는 돌봄의 수준이나 또 이 구독 절차의 효율성을 약간 포기하는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 동의 절차의 현실화 내지는 이제 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의 책임 주체의 문제인데요. 오무사케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게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식하는 사람들, 이식 전문가나 아니 완화의료 전문가 모두 어느 쪽도 우리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와 같은 이런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최종적인 책임 주체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소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역량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걸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꺼내놓고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하고 그 책임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문헌들을 좀 봤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약간 두서없게 저도 공부하면서 준비한 내용이어가지고요. 선생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소개해드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